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시모와 신우 때문에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시모와 신우를 심하게 때리고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혼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혼녀 꼴이 달지 않으려고 참 바보 같은 짓 많이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후회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시모와 신우였던 사람을 남편이었던 사람이 심하게 팼다고 하네요. 가족끼리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콩가루 집안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집에 안 들어갔다면, 아니 조금 더 일찍 그런 집에서 발을 뺐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유치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 앞에서 비웃어주고 싶어요. 부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마무리 지을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상처를 주려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혼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인 엄마와 동생에게 제가 더 잘했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에게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내가 원인이냐고 따질 기력도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네요. 양가 도움 없이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 맞벌이하며 살았습니다. 예물도 커플링 수준의 결혼 반지만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약간 어렵게 삽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편이고 시댁은 어렵게 산다고 해야 맞겠네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나름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살림살이 장만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전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바뀌더군요. 나도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한 시기이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전화를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30만 원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붙여주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일이 꼬박꼬박 생기더라고요. 어쩔 땐 20, 어쩔 땐 50, 한두 번이 아니고 전 남편과 저 둘 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계속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때에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에게 해외여행을 가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는데 무슨 200만 원이나 들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행비를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내놓으라는 말도 어이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말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 돈 없다고 대출이자 갚으며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여행도 안 보내드리냐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돈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사람이냐고 따졌더니 저에게 상종 못할 인간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톡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신우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톡으로 어린 게 뭘 한다고 나서냐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는 소리를 했고 어머니란 사람도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하며 저를 녀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전에 자기 가족들과 그리 친근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고 효자가 되었는지 자기 가족의 말만 듣고 그쪽 편을 들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일에 음식 장만해서 생일상 차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음식을 해서 다음날 시댁으로 가져가 생일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 지인들이 와서 음식 가짓수도 많고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인분들에게 음식 맛이 좀 그렇지. 아직 내가 가르칠 게 많아. 이러는데 정말 진 빠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그 나이 먹도록 음식을 그것밖에 못하냐며 음식하는 것 좀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전 남편과 저는 계속 마찰이 생겼습니다. 자주 싸우다 보니 여자가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대화만 하면 싸울까 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가 한 말을 부풀려서 전 남편에게 말하고 없는 얘기도 지어내서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더라고요. 전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가족의 편이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내다가 짐 정리를 하려고 살던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도 그곳에 있더군요.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데 뒤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여기서 살자고 하더군요. 제가 어이없어서 두 모녀에게 이 집이 공동명의이고 내 돈도 반이 들어가서 집 팔고 돈을 나눌 예정인데 꿈 깨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짐이나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있냐고. 한 푼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돈이나 뜯어가더니 이젠 이 집까지 날로 먹으려드냐고 했는데 전 남편도 이건 제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편을 안 들었다고 시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신우는 자기 오빠를 노려보며 쌍욕을 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거지가 아들 핏 빨아먹으려 드는 꼴 참 보기 좋다고요. 신우가 저에게 뭐라 그랬냐 하길래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정신병자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냐고 말해주고 난 이 집 팔아서 반만 받으면 되니까 나머지 반은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지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집에서 빠져나와 좋기만 하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동생이네요. 제가 사는 곳이 지역이 좁아 소문이 금세 퍼지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글쎄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심하게 때려서 구치소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전 남편을 소개해준 회사 동료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전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 셋이서 살기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자기 엄마와 여동생에게 일을 하라고 했대요. 저희 결혼한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간간히 나가던 식당 알바도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계속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몰래 전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다가 걸렸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자기 엄마와 동생을 엄청 팼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강이 뼈가 골절되기까지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팠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답답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기는 해도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 지났으니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잘 살아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쿵가루 집안이네요.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나겠어요. 쓰니님이 현명하셔서 잘 빠져나오신 거네요. 쓰니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연을 끄는 못된 시모가 전화를 했길래 신랑과 비싼 가방 사고 비싼 저녁 먹고 있는 중이라며 시모의 속을 뒤집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늦깎이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뻔뻔하시고 매너는 전혀 갖추지 않고 살면서 본인은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쉽게 받는다고 믿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회사에 있을 때 하루에 전화를 몇 번씩 해서 수다를 떨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적어도 5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그까짓 일한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았다며 막 소리 지르고 나서 할 말을 하시는데 별로 급하지 않은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사에까지 전화를 하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가끔은 회사로 전화를 하시기도 합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곧바로 제 이름을 대면서 있냐고 하고는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도 회사 동료들이 이 일로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악이 없는 기혼 여성인데 회사에서 눈치를 주지는 않지만 눈치가 안 보일까요? 악이 언제 갔냐고 스케줄 조정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빨라도 7시, 밥 먹고 나면 누워만 있고 싶은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 날 빼고는 그날 해야 하는 집안일은 한숨을 쉬어가며 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미안해서 저도 집안일 더 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어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는 것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집 해줄 돈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단 많이 받으려고 수작을 부린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들 내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의지할 아빠가 계시지만 혼자 되셔서 외롭게 사시는 시어머니 측은한 마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해줄 마음도 안 생기고요. 결혼 전에 남편과 시누이 함께 살다가 지금은 시누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외롭게 사시지도 않습니다. 시누이가 워낙 착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시어머니 배려 차원에서 사람들 만날 일도 많이 만들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저희를 집에 오게 만들려고 시어머니는 없는 병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아프신 분이세요. 아들 장가 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애같이 구는 시어머니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시어머니가 타고나기를 심술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밖에 모르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랑을 위해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드렸고 결혼하고 거의 3달 동안은 거의 매주 주말을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쯤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신랑이라 고마운 마음은 변함없지만 조금 원망스럽기도 한 것이 주중에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일했는데 주말에 시댁에 가서 있는 것을 자기가 나서서 그만하자고 말해주지 않은 점입니다. 시댁에서 아무리 편하게 있으려고 해도 내 집처럼 마음 편히 뒹굴거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시댁 방문 횟수 줄이자고 신랑에게 먼저 말했고 처가에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한 달에 한 번만 가게 되고 시댁에 한 번 가면 친정에도 한 번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큰 것일까요? 제가 말하면 신랑이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하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캐치해서 알아서 커트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착해서 좋아요? 좋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좋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꼭 결단력이 부족한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순하고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신랑이 제가 원하는 대로 강단 있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제 욕심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신랑의 우유부단함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것이죠. 시어머니의 이런 이상한 행동들과 평소의 언행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신랑에게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감당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도 어려서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질려버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엄마니 어쩔 수 없었겠죠. 제가 시어머니 감당 못하겠다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신랑은 알겠다고 하면서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는데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도 대학 나왔고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한심한 여자 취급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에 관심도 없어서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상을 준다고 해외여행 한 번씩 다녀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것도 안 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집 대출금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그 후부터 여행 다니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감당 못하겠다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대요. 저희 한동안 시댁에 안 갈 것이고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마시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신랑에게 소리 지르셨다는데 신랑은 우리 둘 다 어머니한테 너무 질려버려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로부터 해방되어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통화하고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니 용돈 붙이는 날 다음 날에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길래 앞으로 돈도 안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매달 용돈도 드렸지만 나는 신랑이 벌어오는 돈이나 축내는 사람 취급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도 욕먹는데 앞으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욕먹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아직 젊으시니 쓰실 돈은 벌어서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는 뒤에서 제 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전처럼 저한테 대놓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며 소리 지르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신랑이 옆에 있다가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것을 듣고 저에게 또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저에게 주던 상을 자기가 주겠다고 하면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행은 지금 어려우니 가방이라도 하나 사자고 하는데 저는 그럴 돈 없다고 했지만 신랑한테 끌려나가듯이 나가게 되었어요. 백화점 가서 가방 사고 또 신랑이 끌고 가서 비싼 데 가서 저녁도 먹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저를 아껴주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입이 워낙 싸구려라 그런지 음식이 완전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랑의 배려와 사랑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돈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지금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100만 원도 넘는 가방을 사주고 비싼 데서 밥을 먹자고 해서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 또 소리 지르며 시어미 줄 돈은 없고 그런데 쓸 돈은 있냐고 하시는데 신랑이 제 전화기 뺏어가더니 시어머니에게 얘는 지금까지 일도 하면서 우리 집에 할 만큼 했으니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그만하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제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신랑과 그날 데이트하고 나니까 마음도 많이 가벼워지고 참 좋았습니다. 신랑이 앞으로 시어머니 전화는 자기가 받겠다고 하며 제 전화기에서 시어머니를 차단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괴롭혀서 시누이를 괴롭히고 있을 텐데 시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제 생각만 하려고 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작정하고 사람 괴롭히려는 가족은 다 같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해줘야 못된 본성 숨기더라고요. 신랑분과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실 생각이나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 혼자 제사상 차리게 하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던 시모와 시누를 시원하게 응징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며느리 생활 3년차 며느리입니다. 명절 제사 때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시댁에 다녀오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자상하고 친정에 잘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과 몇 시간이고 재밌게 대화하는 남편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부엌대기 역할을 하지만 남편만큼 시어머니와 시누를 즐겁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지만 며느리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감정 표현도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며느리보다는 당신 자식들을 우선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우는 뇌에 필터가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얘기에서 꼭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우와 얘기 중에 제 친구가 엄청 부잣집 딸인데
별로 꾸미지도 않고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성형도 전혀 안 했더라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 주변의 부자들은 더 잘 꾸민다고 말하는 식이에요. 직장 상사 중에서 아랫사람들 괴롭히고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재수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지 뭐. 신우는 이런 식으로 대화의 맥을 팍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신우가 완전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대화하기 싫고 은근 재수없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신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도 객관적 입장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게 되더군요. 그러면 또 자기 말이 맞다고 죽자고 달려듭니다. 1년 넘게 신우를 겪어본 결과 신우는 자기는 잘나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도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신우랑은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피하게 되었어요. 명절 전날 신우는 자기 시댁에 안 가는지 꼭 시댁에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차례 음식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감독하시고 신우는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한 번씩 나와서 전을 집어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면 명절 음식 저 혼자 다 하게 되는 것이었죠. 명절에 한 번 신우에게 왜 시댁에 안 가는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시켜서 사이가 안 좋아졌나 해서 물어본 것이었고 그런 것이라면 신우 편들어 주려고 꺼낸 말이었어요. 신우는 며느리라고 명절에 꼭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이냐고 신경질을 내듯이 말하더군요. 그 말이 웃겨서 제가 푹 하고 웃었더니 왜 웃냐고 신우가 묻는데 제가 그러게요. 형님은 이렇게 친정에 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신우 동공에 지진 나더라고요. 점점 신우를 겪으면 겪을수록 신우가 외모를 열심히 꾸미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멍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경우 외식을 하면 그렇게 남녀 평등을 외치던 신우는 절대 식대를 계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고요. 돈을 떠나서 그렇게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아들이니까 우리가 식대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누이가 얄미웠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냐고 혼자 쿨한 척을 하면 나 혼자 속이 좁은 것 같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고조부님 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 목도리 사가지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추우실 것 같아서 사다 드린 것이었어요. 신혼애가 와서 점심 차려서 먹고 하루 종일 저는 제사상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남편과 시매부는 밖으로 당구 치러 나갔고 신우와 시어머니는 역시나 안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를 낳아준 분도 아닌데 내가 왜 그분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하고 있고 그분의 직계들은 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것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이 상황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면 그 일을 돕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저 혼자 음식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에서 쉬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 모녀가 정말 악마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니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제사 음식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도 간단히 지내서 음식할 것도 별로 없는데 유난 떤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며느리가 할 일을 하면서 못 날리냐고 하고요. 너 잘 걸렸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니냐고 했습니다. 음식 못할 정도로 늙고 병든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 일 시키고 방에서 쉬고 계시냐 물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명절에도 친정에 와서 며느리 돌이라고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며느리가 할 일 같은 거 따지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신우는 매번 똑똑한 척하지만 교양이라는 탈을 쓴 미련한 고민가 보다고 잔말 말고 나와서 음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당장 들어오라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를 번갈아 보면서 내가 제사상에 올릴 음식 반 이상 해놨으니
나머지는 남편 들어오면 다 같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따가 제사 지낼 때 필요 없는 사람이니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신우 둘이서 저녁도 차려서 먹고 치우고 가라고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내가 음식 다 하고 저녁에 밥 차리면 신우는 밥만 먹고 가버리지 않았냐고. 기본 배려라는 것도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뭐 해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하고 가방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핸드폰 찾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성질머리 한번 대단하다고 빈정대는데 정말 욕 나올 뻔했습니다. 자기 말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슨 그딴 소리를 하시냐고. 시간 있으면 본인 성질말이나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잘난 맛에 살려면 그야말로 혼자 살아야지 사람들 있는 곳에 와서 분위기 깨는 짓은 왜 하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뭐? 이게 진짜 이러길래 저도 에이씨 하면서 눈 부릅뜨고 신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신우는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가겠다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좀 일찍 왔더라고요. 제사 좀 일찍 지내고 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사는 누나 못 오게 하고 자기랑 음식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싫다고 했습니다. 저 앞으로 차례 제사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 있을 때 함께 가주기는 할 테니 신우랑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아양 떨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긴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간 시댁에서 부엌일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수고한다는 칭찬 한마디 못 받는 부엌대기가 돼서 화병 걸리느니 그냥 못된 며느리 되는 것이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싶어서 일신사에 글을 보냅니다. 질책보다는 위로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스님을 질책하겠어요. 당차게 잘하셨습니다. 그나마 남편분이 시댁 식구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이번 사연은 노후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쓰는 시댁에 센스 있게 행동해서 부당한 책임을 면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맞벌이하는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라지만 제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는데 지금까지 저를 오히려 한심스럽고 궁상맞다고 하던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인데요. 제가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지 않고도 사이다를 마셨네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아끼시고 검소하게 소비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부모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고요. 시댁은 돈에 대한 무서움도 없이 마구 소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벌써 노후 계획이 세워져 있고 열심히 모으는 중인데 시댁은 좋은 거 먹고 비싼 걸로 치장하는데 돈 쓰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는데 치장하는 데에 돈을 써대는지 처음에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것이 있나 보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소비하는 것을 보고 시부모님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내 앞날 걱정하느라 정신없기도 해서 그냥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저희를 늘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볼 때마다 저희에게 훈계를 하셨어요.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해 훈계를 하실 때에는 아껴라, 모아라 등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쓰고 사는 것이 맞다 하시며 훈계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도 저희가 궁상맞게 산다는 식으로 돌려 말한 적이 많고요. 수중에 바로 쓸 돈 1,000만 원도 없으신 분들이 훈계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니 별 수 있나요? 참고 듣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은 현명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었고 과소비라 판단하면 연애 기간에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검소하다는 말 많이 듣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인데 신랑을 만나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신랑과 소비 패턴이 너무 잘 맞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랑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사셨지만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경제관념이 저와 비슷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젊어서 기반 없이 시작하신 관계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생신에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려 하면 니들 돈 모아야지 하시며 밥값을 내세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해외여행 보내드리거나 용돈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고는 얼마 안 가서 또 무슨 날이면 더 큰 돈, 더 비싼 음식을 바라십니다.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면 항상 비싼 메뉴 정해 놓으시고 돈 내라고 하시고 돈 펑펑 쓰는 아주버님 칭찬을 엄청 하십니다. 자식들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 같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과 성향이 비슷한데 정말 내일이란 것은 없는 사람들처럼 써댔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삼남매 중 제일 돈벌이가 약하고 대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럭셔리하게 살고 있죠. 시댁 식구들 모이면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랑 형제들 함께 식대를 나눠서 계산하는데도 저희는 등골이 휠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의 얘기는 골치 아프신지 대화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문제 같은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신랑도 처가와 본가가 그렇게 비교가 되니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설득이 안 통할 정도로 완강하신 분들이시고 저와 신랑이 강하게 얘기했다가는 어른을 가르치려 드냐는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소비 스타일을 보면 얼마 후부터는 돈을 모으고 있는 저희가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많은 것을 감당해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랑 형제들 미래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돈 쓰며 산 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주버님과 신우네는 시부모님 노후를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런 여력이 있는 집은 저희밖에 없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기대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다들 하루만 사는 사람들처럼 써재끼면서 사시는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아끼고 모은 돈을 그런 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에 써야 한다면 정말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 알뜰한 것만 보고 시댁도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하시며 노후 준비도 친정처럼 전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로 치면 시부모님은 젊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궁상맞다고 저희를 구박하시던 분들이 여생을 저희에게 기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고요. 평소에 하던 대화 중에 저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돈에 대해 전혀 아까워하시는 것 없으시던 시부모님이 잘 좀 하지 그랬냐며 그걸 날려먹으면 어쩌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위로는 못 해주시고 왜 역정만 내시냐고 따지다가 우리가 모은 돈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것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신 것 있으시냐 서운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말하다 보니 열받더라고요. 저희 돈 모아서 시부모님 사시는 집에 돈 보태서 아파트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다고 하며 투자금을 날린 것뿐 아니라 빚까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주버님네도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말은 안 했지만 저희가 돈 날려먹은 것에 아주버님은 약간 뭐랄까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 기준에는 궁상맞게 살아온 저희가 펑펑 써대며 살아온 자기네와 빚지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니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신랑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떠보기를 잘했다고 신랑이 말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고소해야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니 부모님도 노후 준비 전혀 안 하시고도 불안함 없이 사신 이유가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 그러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 비싼 음식 먹으러 간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과 신우 그 누구도 자기들이 돈을 내줄 테니 함께 가자고 하지 않더군요. 쓸데없는 돈을 안 써서 좋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에 저와 신랑이 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 모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시부모님이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며 시부모님은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아주버님네와 저희는 빚지고 살고 있고 신우는 딸이니 모실 수 없고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잘하지? 힘들게 모은 돈을 날려먹었냐고요. 저와 신랑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들으시라고 모은 돈 날려먹은 것에 대해 자책하는 말 몇 마디 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주택연금 얘기를 했고 시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모시고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 눈치를 좀 봤어요. 신랑이 혹시 가진 돈이 있는데 부모를 안 모신다고 속상해 할까 봐요. 그런데 신랑은 제가 모은 돈 투자로 전부 날려먹었다는 말 안 했으면 시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씀씀이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감당하며 살 뻔했다고 저보고 센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저희가 돈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아주버님도 씀씀이 감당 못하다가 저희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나왔겠죠. 하여튼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자의는 아니지만 저희와 함께 절약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은 돈이 돈 펑펑 쓰고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들어갈 일이 없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도 저의 거짓말을 센스 있다고 하는 불효자이긴 하지만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에 얽매여서 다 같이 어려워야 하는 것은 아니죠. 쓰니님, 정말 센스 있으시고 남편분은 현명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명절마다 꼰대 발언을 하며 쓰니님 가족을 무시하던 작은아버지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대응한 멋진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좀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때 작은아버지에게 덤볐다는 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남 삼녀 중에 장남입니다. 차례 제사와 위아래 같은 것을 중시하는 분이신데요. 그런 아버지와 결혼한 덕분에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 보이기 시작한 부조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던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일제시대가 끝난 해방 후와 6.25 전쟁 후에 임자가 없어진 땅을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땅값을 5년인가에 걸쳐서 상환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엄청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농사짓기 좋은 땅은 물론이고 매해 수해를 입는 농사짓기 안 좋은 땅도 다 맡아서 최대한 많은 땅을 맡으시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농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라에 상환을 해야 하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농사일은 너무 힘들고 땅값을 5년 만에 나라에 상환하기가 불가능해 보여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지만 그저 고생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보다 하시며 할아버지는 사셨다고 합니다. 나라에 상환해야 할 돈을 모두 갚은 이후에 어느 해에는 농사가 잘 되어 땅 한 자리를 사기도 하고 하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6, 70년대 경제 부흥기에는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소유하신 땅들이 변두리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땅들이라
나라의 수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서울에서 좀 더 변두리에 있는 훨씬 큰 농지를 사셨답니다. 70년대인가에는 서울에 있는 그 농지들을 대지로 바꿔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 물리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농지들에다가 다세대 주택을 지어 월세를 받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사시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명의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던 재산들이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이룬 재산이니 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고 할아버지는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형제들은 저희 친가에서 내려오는 재산에 전혀 기여를 한 것이 없어요. 고모들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그 세대의 여자친구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덕분에 건물 여러 개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매우 가난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서에 아버지 직업을 적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늘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학부모 직업이 어떻게 농업일 수가 있지? 라고 의아해하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들 아버지들이 회사에 나갈 시간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지를 않으시니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 집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인사성이 밝다고 하시며 부잣집 아들이라 다른가 보다 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마음속으로 아빠가 돈도 안 버는데 우리 집이 뭐가 부잣집이야?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지막지하게 검소한 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외식도 거의 안 해봤고요. 아버지는 여러 개 건물주의 건물주이면서도 차는 2000cc만 타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은 니들 먹을 거 알아서 벌어라. 니들에게는 전혀 재산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순이 넘은 이후에는 엄마에게 외제차도 뽑아주시고 시계도 몇 천만 원짜리를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엄마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고 저희 형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알아서 벌어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검소하기는 하지만 돈을 아끼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방 경조사와 절에 저희 조상님들 모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기는 하지만 장손은 아니세요. 저희 집안 장손이신 당숙께서는 돌아가시고 그 댁의 재종 형제들 모두 교회를 다닌다며 차례 제사를 안 지내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조상님들 몇 분을 절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무슨 때마다 아버지 휴대폰으로 그 절에서 무슨 불공을 올렸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 절에 내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땅 욕심과 땅으로부터 얻게 된 막대한 부에 대해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재산을 불리셨고요. 모은 돈으로 땅과 상가를 사시고는 안 쓰고 버티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주변에 인심은 많이 쓰시고 사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이제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들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가 아는 한 부동산만큼 돈을 벌어주는 것이 없는걸요. 대학 때 경영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저기 아랫지방에 늪지 같은 것은 방학 동안 노가다에서 200만 원 정도만 모으면 꽤 큰 땅을 살 수가 있는데 니들이 나이 마흔이 되면 그 땅이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모른다고 하신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해오신 것처럼 땅 사고 돈 없이 버티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순수 저희 자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도움을 어느 정도 주셨지만 돈을 꽤나 벌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의 저희 아버지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백수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작은아버지는 작은엄마와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여러 가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릇 장사, 레스토랑, 관광회사,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한 것으로 들었어요. 장사를 하는 족족이 말아드시고 지금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 모두 없애고 작은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과 자식들이 소소하게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작은아버지가 장사를 하실 때 장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가 사치를 엄청 심하게 했던 것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종 사촌들은 작은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자주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때도 매번은 아니어도 저희 고모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대충 분위기로 봐서도 저희 아버지를 고종 사촌들이 많이 따랐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작은아버지가 조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꼭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작은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께서 더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조카들에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특히 저희 형제에게는 더 심했고요. 저는 작은아버지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사를 제외하고 딱 두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그날 예정에도 없던 단축 수업을 하게 되어 학교에 가져갔던 도시락을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가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요. 엄마가 점심을 차리고 저는 학교에 가져갔던 도시락을 꺼내서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 도시락 반찬통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주시고는 이렇게 놓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애가 이렇게 고지식하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지식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는 나이에 들은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는 그 고지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이었는데요. 토요일에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서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희 집에 와 계시던 작은아버지가 TV 채널을 농구 국가대표 경기로 돌리시더니 저에게 이런 걸 봐야지 넌 그렇게 시사 개념이 없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은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저희 형제와 사촌 형제들에 대한 작은아버지의 꼰대 발언이 시작되셨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냐? 취직은 되겠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는 작은아버지 자식들은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해서 서울대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제가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아버지의 조언을 들어가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고 있는 때였는데 작은아버지는 저만 보시면 혀를 차시며 대학을 졸업하고 놀고 있다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닥달을 하셨습니다. 그때 작은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서울대 진학이 기정사실이었던 큰아들은 무슨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말이죠. 저도 머리 좀 커서 좀 짜증나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공손하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나면서 자란 저로서는 이런 작은아버지의 말씀에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작은아버지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제 앞날을 참 열심히도 걱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벌어서 산 차인데 제가 부모님의 그늘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부자 아버지 덕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늘 비난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부모님 원망도 좀 했습니다. 제가 나름 잘 하고 사는 것을 좀 아버지 형제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그러지 맨날 겸손하고 검소하기만 하셔서 이렇게 제가 작은아버지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짜증났거든요. 지난 추석에 친가 식구들 모였을 때 드디어 작은아버지께 오해를 풀어드렸네요. 추석날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저희 집에 고모들도 오시고 해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종사촌 동생이 저에게 형, 차 바꿨어? 형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냐? 라는 말을 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슨 놈의 차를 바꿨냐고 하시며 아버지 등골 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촌 동생은 작은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얘기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가 물려받은 재산 말고 돈은 무슨 놈의 돈을 버냐고 했는데, 사촌 동생이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며 제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하는 얘기를 작은아버지께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작은아버지의 꼰대 발언에서 해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꼰대 발언들이 생각나고 엄마를 부엌대기 취급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사촌동생에게 그만 얘기하라고 하며, 제가 돈 잘 버는 것을 알면 작은아버지 마음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곤조가 심하세요. 제 사촌동생에게 에이, 과장된 얘기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께 과장은 땡땡이와 땡땡이의 공부 실력이죠. 서울대는 쉽게 갈 거라던 애들 지금 봐봐요. 전문대 졸업해서 그저 그런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동생들을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언제 철들래? 이러셨어요. 제가 쟤네들이 저를 형 취급이나 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세상 잘난 사람으로 키우셔서 자기밖에 모르고 위아래도 없는 애들인데요. 쟤네들이 언제 큰아빠나 고모들한테 인사나 제대로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뜬금없이 저에게 부모 도움으로 좀 산다고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넌 위아래도 없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다 들리게 제가 말했습니다. 부모 도움은 작은아버지가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거 가지고만 계셨으면 지금 서울에 평당 3천만 원 이하가 없는데 작은아버지 정말 재벌이실 텐데요. 아버지와 저는 사치 안 하고 버텨가며 물려받은 재산에서 더 불려가고 있는 거고요. 작은아버지는 물려받은 거 다 쓰시면서 즐거운 인생 사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질투가 나세요? 라고 했더니 작은아버지는 얼굴만 붉히시고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셔서 작은아버지께 더 많은 얘기는 나중에 하시자고 했습니다. 친사촌 동생이란 놈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조카인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마냥 편식하며 열심히 밥이나 먹고 있더라고요. 친척들 모두 가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게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뭐라고 하시고, 엄마는 아버지께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무시하던 작은아버지에게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말은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에게 조금만 불손해도 그렇게 심하게 혼내시더니 왜 변하셨냐고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웃으면서 저에게 내가 그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 챙겨서 와이프와 처가로 갔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아버지보다 세요. 앞으로도 엄마 믿고 작은아버지가 괜히 저희 집 질투해서 하시는 말씀에 사사건건 입 바른 소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싸가지가 없나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엄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좀 싸가지 없게 살겠습니다. 내가 우습게 보이면 우리 꼬맹이들도 우습게 보일 것도 좀 두렵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사람 많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시원한 멘트가 생각이 나셨을까요? 쓰니님, 대단하세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